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배울 게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파트인데요. 일단 이 계산 파트는 일단은 공식을 좀 먼저 좀 숙지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숙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시험에서 이 계산 문제가 이제 언급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는 계산 문제도 중요한데 이 각각의 공식에 나와 있는 그 파트별로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계산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교재에 보면 2절 이제 양도 차익 계산인데 볼게요. 일단 양도세 계산 파트인데 일단 제가 계산 공식을 쭉 적어볼게요. 일단 계산 공식은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을 빼고 또 빼기 기타 필요 경비를 빼요. 여기까지 빼내면 양도 차익이 나온대요. 양도 차익이 나오고 또 빼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까지 빼내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또 빼기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이렇게 빼내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돼요. 그다음 곱하기 세율로 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공식이 쭉 돼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걸 좀 나눠보면 일단 제일 먼저 요 양도 차익까지 구하는 게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다음에 장기 보유부터 요 소득 금액까지가 2단계. 그다음에 요 양도소 기본적으로 빼는 과세표준까지 이게 3단계. 그다음에 곱하기 세라면 요게 이제 4단계가 되세요. 4단계.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 시험은 내용을 묻는다면 다 묻어요. 내용은 이제 하나씩 다 묻는데 보통 계산 문제가 언급이 되면 보통 요 양도 소득 금액까지 구하세요. 여기까지 문제가 거의 자주 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내용 볼게요. 일단 양도가액이다. 이 양도가액의 저기는 뭐냐면 처분 금액이에요. 내가 처분한 금액이에요. 처분한 금액이고 자 취득가액은 당연히 구입한 금액이 되겠죠. 구입한 금액인데 조심할 건 이 구입한 금액에는 항상 구입할 당시에 발생한 부대 비용이 포함이 돼요. 조심할 건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 안 해요. 그래서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만 이 취득금액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인데 요건 뭐냐? 요거는 자 제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할 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제 양도할 때도 그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양도비.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 같은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서 팔 동안 이거 막 고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고친 비용도 포함이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이제 저희가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자본적 지출.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제가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해요. 그럼 결국 내가 판 금액에서 산 금액, 살 때 당시 비용, 그다음 고친 비용을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은 일정한 이익이 난 거죠. 이제 반드시 일단 이익이 나야 돼. 이익이 났고. 자 이제 빼기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데 요건 조심해야 돼. 요건 처음에 잘 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가 상승분만큼 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만큼 빼주는 공제가 요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갑씨가 이런 땅을 샀어요. 땅을 언제 샀냐? 2000년도에. 이걸 이번에 이 땅을 2018년도에 양도해요. 양도합니다. 근데 샀을 때 당시 금액은 1억이었어요. 자, 팔 때 당시 금액은 10억이었어요. 비용 없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럼 9억의 이익이 났죠.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수치상 이제 9억의 이익이 나요. 그럼 이 9억이 실제 순수한 이익일까요? 그건 아니지. 왜? 수치상 9억은 이익이 났지만 실제는 사서 팔 때 동안 이 기간에 제가 흔한 말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금액 9억에는 실제 순이익도 있지만 물가 상승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물가 상승분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저희가 토탈 이익에서 물가 상승분만큼은 빼주자 하는 게 이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는 거고요. 자, 빼면 이제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자, 빼기 는 기본 공제인데 얘는 기본 공제, 무조건 빼는 공제, 무조건 빼겠다. 그래서 무조건 연 250만 원이 공제돼요. 무조건 연 250만 원씩 공제됩니다. 그다음 곱하기 세율 파트인데, 자, 요거는 이제 글쎄 상당히 이제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가 있는 대로 적용을 하겠지만 이건 또 바뀔 수도 있어 나중에. 일단 뭐 두 가지겠는데요. 차등세율도 있고 그다음에 누진 세율도 이렇게 둘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과세 표준까지 구하는 방법을 쭉 봤는데, 그럼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건 요 양도 차익까지 구하는 방법인데, 그럼 양도 차익까지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거냐 이건데, 이 계산 방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지 매매한 가격에서 원칙은 실지거래가. 내가 실지 매매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실지 내가 매매한 금액으로 하자. 근데 문제는 이 실지 거래가가 요게 불분명해요. 실제 매매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얼마에 어떻게 매매되는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면 그때 예외 규정을 써요. 얘는 뭘 쓰냐면 저희가 이제 추계한다고 해요. 추계. 이 추계가 무슨 뜻이냐면 추측하여 계산한다예요. 추측해서 계산하겠다. 그럼 이 추측은 내 마음대로 막 추계가 아니고 이게 법정 순서가 있어요. 법정 순서가 있고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법정 순서대로 기억돼야 돼요. 순서가 있다. 자, 순서가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매매 사례가액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매매한 금액이 아니고 남들이 매매한 가격. 저희가 뭐 일상생활에 예가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내 거하고 비슷하거나 혹은 동일한 자산을 매매했을 때 남들이 매매한 가격. 그럼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 집 아파트가 102호거든요. 저희 집 아파트가 102호. 그럼 102호나 그럼 앞집에는 101호나 자, 그럼 보통 저희가 상상할 때 그럼 뭐 어차피 둘 다 1층이니까 그러면 매매했을 때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비슷하지 하다라고 했지 똑같다고는 안 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가령 내가 이 집을 나는 2000년도에 샀어요. 얘도 2000년도에 샀어요. 뭐 분양받았으면 똑같겠지만 분양받은 게 아니었어요. 남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샀어요. 샀을 때 나는 산 금액을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앞집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얼마에 샀니? 그때 얘가 사는 얘기를 해요. 나 5억에 샀대요. 그럼 그 금액을 나의 취득 금액으로 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매매한 가격, 매매 사례 가격이에요. 이게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앞집에 갔더니 앞집 모른대요. 자기도 얼마에 샀는지 아직 기억 안 난대요. 그럼 윗집 가서 물어봐야 돼요. 윗집 가서 물어봤더니 윗집도 모른대요. 아랫집은 없겠네요. 그죠? 지하니까. 자, 그러면 남들이 매매한 가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정평가세액에 감정한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으로 해요. 감정가액으로 해요. 감정가액. 자, 근데 그것도 없다.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도저히 감정할 수 없다. 그때 3순위 환산취득가라는 게 있어요. 환산취득가. 취득가액인데 이 환산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환산이에요. 환산해서 일정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네요. 그다음 마지막은 네 번째 기준시가입니다. 이 기준시가는 뭐냐면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제가 지방세 즉 취득세에서 얘기했던 시가 표준액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표현 방법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기준시가라고 해서 이렇게 순서가 네 가지인데 그래서 항상 매, 감, 환, 기라고 해서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매, 감, 환, 기입니다. 같이 해요. 시작. 매, 감, 환, 기. 이렇게 네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추계는 매감한기예요. 매감한기인데 저희가 추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양도 금액도 추계할 수 있지만 취득 금액도 추계할 수 있어요. 근데
양도 금액을 추계할 때는 매감기가 돼요. 지금 뭔 얘기냐면 제목이 자,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분명히 취득가액이에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환산가가 있지만 양도가액에는 절대 환산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금액은 추계하게 되면 매감기가 되고 취득금액은 매감환기가 됩니다. 그럼 대체 이게 어떤 얘기냐?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영수 적어보면 양도가격 빼기 취득가격 빼기 자 기타 비용은 양도차익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럼 분명히 양도금액은 뭐래요? 실지양도가로 해도 돼요. 실지양도가 빼기 취득가액도 당연히 실지 취득한 가격 빼기 비용도 실지 발생한 비용 이렇게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실지 양도금액은 기억이 나요. 왜? 실지 양도금액이 기억이 안 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왜? 분명히 양도금액은 판금액이에요. 너 언제 팔았니? 어제 팔았어요. 물어요. 야, 너 어제 얼마에 팔았냐? 글쎄 기억이 안 나. 이러면 이분 안정치산자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양도금액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빼기, 취득금액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왜? 취득한 지 한참 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 얼마에 샀어요? 취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몰라요. 한참 돼서 몰라요. 그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계약서가 있다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알 수 없다. 그때는 모르면 어떻게 추계. 어떻게 하냐? 자, 계산은 실지 양도한 금액 빼기 매매사례가야. 내가 살 당시에 취득 당시에 내가 매매한 게 아니고 내 주위에서 취득한 가격들.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감정가액이에요.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환산가입니다. 없으면 실지 양도가 빼기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자, 기준시가라는 거는 정부가 고시한 최소금액이에요. 최소금액. 그래서 이제 지방세에서 이제 시가 표준액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최소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럼 실지 양도한 금액은 최대치일 거 아니에요. 내가 판 금액이니까. 그럼 최대 판 금액에서 최소 금액을 빼버리게 되면 양도 차익이 과도하게 계산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준 시가로 하게 되면 양도 금액을 알고 있어도 양도 금액도 기준 시가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일 땐 기준시가대로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순서가 매감, 환기 이렇게 항상 계산이 돼야 돼요. 됐죠? 자, 이제 빼기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조심해야 돼요. 이제 자, 분명히 실질 취득가액이면 이제 실제 비용을 뺐는데 지금 취득 금액이 뭐였어요? 몰라서 추계했잖아요. 그죠? 추계하면 그 비용도 실제 비용을 빼는 게 아니고 비용도 추계해서 빼야 돼요. 비용도 추계해서 빼야 돼요. 이렇게 추계된 비용 뭐라 하냐? 이따 보겠지만 이걸 보고 제가 계산 공제한다고 합니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공제요? 계산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이제 까먹는 게 이거예요. 실제 비용을 문제에 주어지면 대부분 실제 비용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에요. 항상 이 추계가 되면 무조건 매감한기로 추계되면 무조건 비용은 뭐한다? 계산 공제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얼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계산 공제를 한번 적어본다면 그럼 내가 양도한 게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곱하기 3% 만큼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취득할 당시에 정부가 고시한 금액의 3%. 그게 미등기였으면 0.3%도 가능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토지, 건물, 주택에 한정돼요. 토지와 건물과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방법이 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럼 분명히 원칙은 무슨가? 실거래가 원칙이에요. 근데 그 실지 매매가가 불분명하다? 뭐 한다고요? 추계합니다. 어떻게 추계해요? 매감 한기로 추계하자. 다만 추계가 되면 무조건 비용 어떻게? 계산 공제예요. 계산 공제에서 취득 당시에 정부가 고시한 금액 곱하기 등기된 거 3%, 미등기 0.3%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이고요.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에는 뭐냐면 반대로 가볼게요. 자, 어떤 케이스냐면 좀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한정지산자의 경우인데, 자, 나는요 실지 취득 금액은 기억이 나요. 근데 양도한 금액이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없겠죠. 없는데 법은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반대로 하면 돼요. 거꾸로 추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양도 당시, 내가 양도할 당시 남들이 매매한 가격, 매매 사례가 빼기 실지 취득가 이렇게. 없었다. 그럼 감정가 빼기 실지 취득가 이렇게 하면 돼요. 대신 양도 금액은 환산가가 없으니까 지켜두고 마지막, 자, 기준시가 빼기 똑같이 가죠. 기준시가 이렇게 갑니다. 그럼 결국은 양도 금액도 추계할 수 있다 이거지. 어떻게? 매감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할 게 추계한다는 건 매감기인지 매감한기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세 계산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1번 보면 첫째가 이제 양도소득 금액 계산인데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놨어요. 이 책 저자가 양도 차익 계산을 뒤로 하고 이제 양도소득 금액부터 했는데 좀 쉬운 것부터 한 거예요. 이거죠. 분명히 양도소득 금액 어떻게 해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부터 합시다. 이제 그럼 대체 이제 이건 좀 이따 다시 적을게요. 양도 차익은 중요하니까 좀 뒤로 빼는 것 같고, 양도 차익 계산에서 양도 소득 금액 그런 거 요거 먼저 했어요. 요거. 그럼 이렇게 되죠. 일단 보면 양도 차익에서 빼기 물가 상승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걸 좀 저작해서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일단 갈게요. 자, 는 양도 소득 금액이에요. 양도 소득 금액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데, 그럼 양도 차익 구하는 건 좀 이따 할게요. 이따 뒤에 나오니까. 일단 양도 차익에서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밑에 책에 보면 2번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에서 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일단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일단 양도하는 자산별 공제예요. 자산마다 공제. 자산별 공제고 물적 공제예요. 그래서 자산별 공제요, 물적 공제의 성격을 띠고요.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 이따 저 뒤에 나오겠지만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 공제 안 돼서 국내 부동산만 공제가 가능해요. 국내 부동산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재산이 공유재산이다, 공동재산이면 각자의 지분별로 공제해요.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합니다. 그럼 장기 보유 공제 왜 하느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부동산의 결집과 부동산의 동결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결집과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공제가 있어요. 결집과 동결을 방지한다. 그럼 대체 그럼 결집이 뭐고 동결이 뭐 하는 거요? 이건데, 자, 결집부터 얘기할게요. 어떤 값이가 부동산 양도에서 양도 차익이 무려 10억 나왔어요. 양도 차익이 10억이 나왔어요. 10억이 나왔어요. 자, 10억이 나와서, 자, 이 지구상에는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게 없대요. 없는 상태에서 양도세 매기니까 세금이 이만큼 나왔대요. 세금이 무려 2억 나왔대요. 세금 2억 나왔어요. 근데 양도 차익이 10억인데 장기 보유 공제 있었네? 그래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결국은 공제라는 게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있는 게 좋죠. 왜? 있어야만 세금이 적어지니까. 없으면 세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렇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보고 제가 결집되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일정한 공제를 통해서 완화한다. 이 얘기죠. 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자, 동결을 방지한다. 이건 얘는 뭐냐? 봐봐요. 지구상에 장기 보유 공제가 없어요.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양도차익에서 세금 매기니까 2억이야. 세금 2억. 2억을 내려고 했더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 갑자기 세금이 2억이에요. 2억. 2천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2억을 내가 내겠습니까? 자, 그럼 고민합니다. 이걸 내가 굳이 팔아서, 물론 뭐
돈이 없거나 하면 팔겠지만은 아이 나 먹고 살만 한데 이거 굳이 세금 2억씩 내면 팔 이유가 있을까? 나중에 에이 나 죽으면 내 자식한테 상속이나 하지 뭐라 이걸 내가 파냐? 안 팔아요. 안 팔아. 그럼 저희가 이제 부동산학에서 배웠죠. 수요 공급 배웠죠. 그죠? 자, 수요가 증가가 되면 가격이 증가가 되죠. 근데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이 다운돼요. 근데 지금 뭐야? 안 팔아요. 팔지 않는데요. 그럼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럼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공급이 줄면 수요는 증가가 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더 뛰겠죠. 그죠? 가격이 더 뛰어? 더 뛰면 어떻게? 그렇죠. 그만큼 이익은 더 커져요. 이익이 더 커지면 세금은 더 커져요.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계속. 그럼 굳이 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맞아. 그게 동일해. 그것도 맞아. 막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세법상 혜택을 줘서 세금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 이런 제도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럼 언제 공제합니까? 자,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법률상 요건이 있어요. 요건. 요건이 전부 다 충족돼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첫째, 공제 대상인데 이 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얘네만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조합원 입주권인데 이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이 돼요. 원조합원 입주권이지 절대 이게 승계 취득한 입주권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조합원 입주권만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등기돼야 돼. 등기돼야 돼요. 미등기만 안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만 공제 가능해요. 절대 미등기 안 됩니다. 세 번째,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돼. 보유했어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최소한 3년 이상 보유가 됐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상속받아 양도했다? 그땐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받은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3년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만 공제가 가능해요. 얼마나 공제합니까? 이제 공제액인데 이 공제액은요 이미 나와 있는 양도차익이에요. 그 양도차익 곱하기 법률이 정한 공제율을 쓰게 됩니다. 양도차익에 법률이 정한 공제를 써요. 이때 공제를 두 개인데 첫째, 내가 양도한 게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면 최소 24%부터 최고 8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얘가 1주택 이외의 거다. 이외의 것은 뭐 2주택자였다든가 뭐 3주택자였다든가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인데 이때는 10에서부터 최고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하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최대는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 적용하게 돼요. 각각.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때 그럼 이 주택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8%로 잡아줘요. 그래서 연수마다 8%씩 증가가 되는 패턴을 띠고 대신 그 이외에는 연간 3%씩 증가되는 패턴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교재에 보면 자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그래서 이제 박스의 대상 보면 왼쪽에 박스의 대상에 뭐 토지, 건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수도 다 미등기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자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서 자 보유기간이 자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쭉 나와 있어요. 그게 얘는 일반적인 경우. 즉 주택 1주택이 아닌 일반적 경우에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매년 봐요. 매년 3%씩 인상돼요. 그래서 3년 이상을 빼고 4년은 3, 4, 12, 5년 3, 5, 15, 6년 3, 6, 18.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9구단 3단 생각하면 돼요. 9구단 3단. 그래서 일반적 경우는 9구단 3단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주택에 대한 것도 있죠. 1세대 1주택의 경우가 있죠. 봐봐요. 얘도. 이건 뭐 어떻게 돼요? 3년 이상이 24입니다. 4년이 32, 5년 40, 6년 48, 7년 쭉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10년이 최고 100분의 80까지
공제가 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렇게 쭉 공제가 돼 계속해서. 그래서 1주택은 얼마? 연간 8%씩 인상돼서 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은 연간 보유기간에 곱하기 8%, 그거는 연간 보유기간 3%씩 곱해서 공제한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에요. 그래서 뭐 책에 잘 써 있지만은 이 내용만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저 할게요. 그 다음에 볼 게 세 번째, 부담보증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인데, 글쎄요, 요것도 원래 순서가 저 뒤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요것 좀 이따 하고요. 요부터 할게요. 자, 이제 이 기본 공제도 마저 할게요. 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뭘 빼서? 1 빼서. 자, 요거 기본 공제도 마저 할게요. 지우고 이제. 자, 이제 양도 소득 금액에서 빼기 양도 소득 기본 공제로 합니다. 이렇게 빼요. 양도 소득 기본 공제 빼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 이렇게 계산돼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대체 기본 공제는 뭐냐 이건데, 자, 기본 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적 공제, 무조건 빼는 공제예요. 무조건 빼주겠다. 그래서 얘는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소득별 공제입니다. 소득별 공제요. 그다음에 물적 공제가 아니고 인적 공제예요. 양도한 자에 대한 인적 공제예요. 그래서 소득별 공제요, 인적 공제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인적 공제예요. 그다음에 얘는 국내 재산도 공제가 가능하고 국외 재산도 공제가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국내 거, 국외 거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산이 공유 재산이면 조금 아까 장기보유 공제액은 어떻게 했어요? 각자의 지분별 공제였죠. 근데 얘는 지분별이 아니고 각자 공제야. 너도 250만 원, 나도 250만 원. 각자 공제돼. 각자 공제, 각자. 그럼 요건이 있을 텐데, 그럼 얘도 요건 봅시다. 요건. 자, 공제 요건이 있는데, 첫째, 공제 대상인데요. 이 대상은 모든 자산이 다 됩니다. 아까 장기보유는 뭐 토지, 건물, 입주권만 된데, 얘는 다 돼요. 모든 재산이 다 됩니다. 두 번째, 대신 등기돼야 돼요. 등기. 그런 어떤 얘기냐면 장기보유도 미등기되면 공제가 안 됐지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미등기되면 절대 공제 안 돼요. 반드시 등기돼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유기간도 필요 없어요. 아까 장기보유는 최소한 뭐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했죠. 근데 얘는 보유기간도 관계없다.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 가능해요. 모든 자산 다. 자, 그럼 얼마나 공제합니까? 자, 바로 가죠. 공제액인데, 공제액은 이렇게 돼요. 소득별로 연 250만 원이 공제돼요. 여기서 연의 뜻은 뭐냐면 연 250만 원은 보유했던 연수가 아니고 양도한 그의 연도. 그럼 내가 2018년도에 양도했다. 그럼 2018년도 한 해 동안 공제받는 게 250이에요. 한 해 동안. 보유 연수가 아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소득별은 뭐 하는 겁니까? 소득별은 세 가지예요. 이게 첫째, 토지, 건물,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이에요. 이렇게 전체에서 250만 원. 두 번째, 주식입니다. 얘도 얼마? 250만 원. 셋째, 파생상품이에요. 얘도 얼마? 똑같이 250. 그래서 건건이 250이 아니고 전체예요. 이 전체에서 그럼 내가 1년 동안 토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그 전체에서 250. 주식은 별개로 250. 그다음에 파생상품도 별개로 250. 각각에 대해서 250만 원씩 각각 공제하게 되어 있다. 주의할 건 어떻게 소득별로 연 250만 원씩 공제. 이게 이제 기본 공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책에 안 써 있지만 이렇게 좀 참고로 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이제 과세표준 나왔는데 다시 이제 올라갈게요. 양도 차익으로 두 개 먼저 했고 이제 양도 차익 구하는 걸 이제 배워볼게요. 자, 교재 이제 괄호 3번입니다. 부담부 중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인데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물어요. 묻는데 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담부 증여가 일단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의 빚을 떠안는 거죠. 그럼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지우고 전에 배웠어요. 자, 부담부 증여를 해볼게요. 부담부 증여.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담부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이 양도고요. 증여는 증여예요. 증여.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다 나오는 겁니다. 다시 때. 근데 제 부담부가 뭐 하는 거냐? 양도가 채무 인수분. 채무 인수분 요게 부담부요. 나머지 건 증여. 증여입니다. 그럼 예를 들게요. 자, 갑씨가 땅이 있어요. 땅. 자기의 토지가 있어요. 이게 지가 살 때 과거에 취득할 당시 금액은 1억이었어요. 1억이고 현재는 한 5억쯤 갑니다. 이 땅값이 5억쯤 가요. 5억쯤 갑니다. 취득 금액은 1억이요. 현재 금액은 5억쯤 가요. 자, 그럼 얘를 팔게 되면 얼마 얘기 나요? 팔게 되면 당연히 뭐 눈에 보이는 4억이 얘기 나죠. 이렇게 수치상 4억이 얘기 나요. 자, 그런데 얘가 5억짜리 땅을 가지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갑씨가 은행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5억짜리 땅을 담보로 맡겨놓고 은행에서 거금 3억을 대출 받아왔어요. 3억을 대출 융자 받아왔어요. 융자 받았어요. 받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대출금 만기가 돼서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이 자기네가 담보 잡은 거 빼앗아 가겠죠. 그죠? 못 갚으면 빼앗아 갑니다. 근데 빼앗긴 들판에 봄은 오는가? 봄은 오지 않죠. 그죠? 저희가 뭐 그런 시도 있지만 빼앗기면 안 와요. 그래서 근데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값은 또 저희가 막 은행 계신 분 알 거예요. 돈 안 갚아갖고 재산 압류하고 막 했어요. 그럼 그분은 신용불량자 돼버려요. 그죠? 얘는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지금 빼앗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졸지에 신불자가 되게 생겼어요. 야, 어떻게든지 갚아보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친분이는 A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A야. 너에게 내가 줄 선물 있다. 이거 뭔데? 내가 5억짜리 땅인데 이 땅을 너에게 그냥 줄게. 너 받을래? 이거예요. 그럼 A는 전수사정을 다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갑이 오더니 5억짜리 땅을 그냥 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진짜 준대요. 다시 묻겠죠. 진짜냐? 진짜 준대요. 그랬더니 A가 주면 감사하지. 그래서 일단 5억짜리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뭡니까? 증여. 이게 증여입니다. 증여. 그럼 이때 준 값을 뭐라 합니까? 증여자. 받는 애를 뭐라 합니까? 수증자. 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 A에게 한마디 합니다. 대신 갑하고 부탁이 있다. 그 A가 뭐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네가 받아가는 그 땅 5억짜리 땅에 현재 은행에 아까 얼마의 빚? 3억의 빚이 현재 잡혀있다. 저당 잡혀 있으니까 그건 네가 좀 갚아라 이거죠. 즉 5억짜리 땅을 주면서 내 빚 얼마? 3억을 네가 좀 갚아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면 어떻게 할래요? 3억 갚아줄래요? 안 갚아줄래요? 저 같으면 갚아줘요. 왜 5억짜리 받아고 3억만 주면 되니까. 갚아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알았다 갚아줄게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증여받은 건 5억이지만 A가 은행에 돈 갚아준대요. 3억을. 갚아주게 되면 이 갚아준 만큼은 세법상 일정한 대가가 있는 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5억 중에서 얼마? 3억만 양도가 되는 거예요. 3억만 양도가 되고 나머지 2억은 뭐가 돼? 2억은 증여가 되는 거예요. 증여가. 그러면 5억 중에서
이 3억 원만 양도로 보니까 3억 원만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3억 원만 양도가액이 되고 나머지는 증여가액이 되는 거예요. 증여가액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값이가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양도 금액은 얼마? 3억이야, 3억. 그럼 양도 금액 3억 빼기 자, 취득 금액 아까 얼마였죠? 1억. 그걸 하면 안 되지. 왜? 전체가 1억이에요. 전체가 5억이에요. 5억 중에 얼마? 3억만 양도야. 그럼 그 5억이면 3대 2 아니에요, 지금. 그럼 1억도 똑같이 3대 2의 비율로 나눠내야죠. 그래야만 증여 부분에 속하는 금액과 양도 부분에 속하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분명히 취득 금액은 1억이었어요. 근데 1억은 아니야. 1억은 양도 금액이 5억일 때 1억이지. 지금 양도 금액이 3억이거든. 그럼 1억을 어떻게? 전체 분의 3만큼, 5분의 3만큼 쪼개야죠. 그죠? 쪼개야지. 그 얼마 됩니까? 딱 지우면 6천. 그럼 취득 금액은 6천이 6천. 그럼 양도 차익이 2억 4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제 봐봐요. 이제 책에 보면 자 1번. 자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 계산에서 취득가액 계산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번 취득가액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A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액. 증여가액은 전체 금액. 전체 금액분의 또하는 금액. 인수액이에요. 전체 금액 분의 또하는 금액. 그럼 이때 A는 뭐냐? A는 원래 내가 당초에 취득했던 총 취득금액. 그래서 총 취득금액에다가 곱하기 전체분의 채무인수액. 그럼 이거죠. 원래 취득한 금액이에요. 원래 취득한 금액 곱하기 전체분의 채무인수된 금액. 요 금액만 양도니까. 그래서 항상 부담부 중에서 양도 차익을 이렇게 구해요.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뭐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밑에 큰 2번. 이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이라고 가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법제 97조인데요. 1번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첫째 취득가액이 나오고 그 뒤에 뭐 자본적 지출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비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그 밑에 2번 나오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에서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번 가면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그래서 1번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 내용도 이제 하나씩 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칙은 무슨가? 실지거래가 원칙이요. 예외는 추계한다라고 했었어요. 추계한다.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은 그럼 직접 한번 뭐 읽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좀 지웁시다. 자, 양도차익까지. 자, 아까도 얘기했죠.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원칙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가격 빼기 취득가격 빼기 기타 비용이에요. 양도 차익입니다. 자, 양도가격부터 보죠. 양도가격이 있고 취득금액이 있고 기타 비용인데 분명히 원칙이 실거래가였어요. 그럼 양도금액도 실지 양도가격 빼기 취득금액도 실지 취득가격 빼기 비용도 실지 비용을 빼는 거죠. 그럼 대체 자 실지 양도가액이 뭐냐? 자 실지 양도가액은 첫째 실지 받은 금액이에요. 실지 받은 금액. 내가 실지로 받은 금액. 실지 받은 금액이 실지 양도가액이에요. 너 얼마에 팔았니? 나 10억에 팔았지? 그럼 10억이 실지 양도가액이 돼요. 단 두 번째, 그 양도가 부당 양도였다. 부당한 양도가 되면 이때는 실지 양도한 금액으로 하지 않아요. 이때는 시가로 시가. 시가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으로 형성된 매매가, 일반적으로 형성된 매매가액에 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당하게 되면 시가로 하게 됩니다. 요게 얘기고. 자, 취득가액까죠. 자, 취득가액은 다 합친 거예요. 모두 합친 거. 첫째, 매입했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매입 가격. 직접 지으면 건설 가격. 매입 가액이나 이 건설 가액이에요. 여기에 부대 비용이 있으면 그 부대 비용도 포함시켜요. 포함시켜요. 그래서 매입 가격이나 건설 가격에 부대 비용까지 포함시켜요. 다만 이 매입 가액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매입 가액에서 항상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해요. 포함을 하고, 둘째, 부당 행위에 부당 행위로 인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해요. 시가초과액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하되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취득 중에요. 취득 중에 발생한 소송 비용인데, 취득 중에 발생한 소송 비용 등도 취득 금액에 포함이 돼요. 세 번째, 당사자 간에 발생한 약정이자 또 취득 금액에 포함해요. 근데 이게 약정이자가 아니고 연체이자, 또 은행이자 같은 건 안 해요. 연체이자, 은행이자 같은 건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건 포함하지 않아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상각비 같은 것도 취득금액에 포함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 다음에 소송비, 그 다음에 상각비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히 세 개는 다 취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포함해요.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포함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미 양도소득이 아니고 타소득, 기타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다. 여탐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탐 소득에서 공제받으면 절대 이때는 포함 안 해요. 그래서 원래는 포함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탐 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으면 그때는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대체 아까부터 나오는 게 대체 부당한 매매가 뭐냐?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뭐고? 그럼 얘부터 얘기할게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부터 얘기할게요.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지금 현재 갑과 을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해요. 자, 현재 팔라고 할 금액이, 양도 금액이 얼마냐면 현재 팔려고 하는 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매매 금액이 현재 10억으로 대략 현재 책정된 상태. 10억에 팔자 했어요. 10억에 팔자. 그걸 알았다. 10억에 살게 했어요. 살게. 그럼 지금이 예를 들게. 지금이 한 3월 달을 합시다. 3월 달. 3월 아니지만. 자, 3월 달을 합시다. 지금 10억에 매매를 했어요. 오케이가 다 됐는데. 근데 우리 가볍게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데 잔금은 좀 늦게 드릴게요. 그래서 갑이 언제 줄 건데 했더니 갑이 내년에 2019년도 12월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18년도 3월 달이라고 한다면 잔금을 내년에 12월에 준대요. 그럼 이게 매매가 성립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아니 무슨 잔금을 이렇게 늦게 줘요. 그랬더니 갑이 안 판답니다. 야 무슨 잔금을 늦게 줘. 안 판다. 그랬더니 을을 사정을 해요. 바지그레이 잡고 사정을 해요. 제발 꼭 파세요. 잔금 꼭 줄 테니까 절 못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정하니까 갑이 알았다. 팔게. 대신에 네가 잔금 늦게 해주니까 12억 주라.
12억. 내가 지금 팔면 10억에 주겠는데 네가 잔금을 늦게 준다 하니까 12억은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았다. 12억 줄게. 그럼 결국은 지금 돈 주면 얼마입니까? 10억. 늦게 주니까 얼마입니까? 12억. 얼마 차입니까? 2억. 2억을 뭐라 합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해요. 그 2억을 뭐 하겠다? 포함한다. 왜? 어차피 내가 줄 금액이 뭐니까? 그죠? 12억이니까.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대체 부당량도는 뭐고 부당취득이 뭐냐 이건데 이제 부당행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당행위인데 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제가 세금을 떼먹고자 작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자,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럼 이제 부당행위를 봅시다. 부당행위. 일단 부당행위가 성립되고자 하는 거는 남남일 때, 삼자간일 때는 부당행위가 없어요. 없고 그 등장하는 이 매매 당사자가 항상 특수관계인일 때면 돼요. 특수관계인. 이 특수관계인만 일단 부당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또 특수관계인은 뭡니까 이건데 자 특수관계인은 나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좀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으면 다 특수관계인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 그 다음에 뭐 사촌, 육촌, 뭐 팔촌 다 돼요. 다 친인척이잖아요. 그럼 제가 속된 말로 친척은 다 특수관계인이라고 보면 돼요. 친척. 전부 다. 자 그럼 친척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친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이 사장과 종업원도 특수관계인이에요. 사장과 종업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사장과 웃전 얘기예요. 종업원의 부인, 사장과 그 종업원의 부인. 좀 이상한가요? 그럼 사장과 종업원의 가족 또 특수관계인 돼요. 그럼 사장과 종업원도 특수관계인, 사장과 그 종업원의 가족들도 특수관계인 돼요. 전부 다 돼요. 그럼 쌤, 친족도 아니고 사장과 종업원도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남남이지. 남남은 해당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남남인데 가령 제가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다 합시다. 그 애인이 있어요. 늘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해요. 그럼 나하고 애인은 특수관계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뭘 고민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세법이 없어요, 그건. 자, 근데 애인하고 저하고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는 데가 딱 한 번 있어요. 뭐가 아니면 금전이 오가면 돼. 가령 그 애인이 저한테 자기야 나 여기 용돈 있어. 5천만 원 써. 근데 금전이 오가면 이때부터는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면 해당 없고 그게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특수관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부당행위냐 이건데 이 부당행위 요건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가 걸리면 다 부당행위인데 첫째가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함에 있어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매매하면 부당매매로 봐요. 부당매매. 또는 시가와 대가 차이가 3억이 나지만 시가와 그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때도 부당한 매매로 본대요. 그 어떤 거냐? 예를 들게요. 자, 저희 형이 있어요. 형. 동생이 있어요. 동생. 자, 형이 땅이 있네. 과거에 산 금액이 1억이고요. 현재 시가가 10억이야. 시가는 이제 일반적 매매가입니다. 10억이에요, 현재. 제가 이번 동생한테 팔았어요. 양도했어요. 얼마 양도했냐? 자, 대가가 6억이었어요. 6억. 그럼 형과 동생은 무슨 관계? 무슨 형제지간이에요. 방금 특수관계인이라니까. 자,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그럼 분명히 특수관계인 매매될 때 3억 이상 나면 다 부당. 시가가 10억인데 6억에 팔았어요. 차익이 4억 나네, 그죠?
그럼 3억 넘었잖아요. 3억이 넘으면 이건 다 부당한 매매로 봅니다. 부당매매야 이건. 부당매매야. 부당매매면 매매가를 6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한다? 10억으로 한다 이거야. 10억으로. 그럼 형도 양도했으니까 10억. 동생도 산 금액이 10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억 이상 나면 무조건 부당행위로 봅니다. 그럼 쌤, 그럼 예를 갖다가 8억에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2억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얘는 부당행위 아니네. 자, 그래서 도대체가 뭐냐면 3억 이상 안 나요. 대신 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부당한 거 아닌가 봐요. 자, 시가가 3억짜리인데 시가가 3억짜리입니다. 시가가 3억짜리인데 동생한테 단돈 500원에 팔아서 500원에. 그럼 2억 9,999만 9,500원 차이 나죠. 3억이 안 나네. 그럼 이건 부당매매 아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억이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3억이 안 되는 건 이 금액에 택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둔 게 이겁니다. 이거. 그 차익이 현재 2억 났어요. 이 차익이 시가에 이거에 5%가 넘어가도 안 돼. 그럼 현재 10억이면 10억에 5%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나도 안 돼. 2억이면 5천 넘었잖아요. 얘도 부당매매로 봐요. 역시 뭐 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당하면 전부 다 뭐에 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실제 취득가액이요. 일단 이제 실제 비용 갑니다. 자, 실제 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둘째 양도비가 있어요. 양도비. 두 가지.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인데, 이때 자본적 지출과 반대말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 수익적 지출인데,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만 인정하지 이건 안 돼요. 그럼 또 대체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고 수익적 지출은 뭐냐 이건데 얘기해 줄게요. 얘는 즉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는 단순 유지 비용이야.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제 주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도배, 장판, 뭐 페인트, 그다음 창문 깨져서 교체했다. 이렇게 단순한 비용이에요. 그럼 자본적 지출 얘는 뭡니까? 얘는 큰 비용이에요. 베란다 확장 공사, 방 확장 공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발생되는 비용이 좀 작은 거 있죠. 작은 거는 전부 다 양도비가 전부 다 수익적 지출로 보는 거. 전부 다. 일단 단순하게 어떤 유지 형태를 띠는 비용은 다 수익적 지출로 보는 거고, 그게 유지가 아니고 어떤 개조의 형태, 어떤 개조나 뭔가 설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전부 다 자본적 지출로 보게 된다고 해요. 그 양도비는 뭡니까? 양도비는 양도할 때 발생한 재반 비용들. 그럼 양도할 때 발생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중개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세무사 비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뭐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이건 교재. 자, 교재. 자, 괄호 1번에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서 첫째 박스가 취득가액이요. 그 다음에 보면 자본적 지출액 등이 있어요. 자, 볼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는 경우에 대해서 첫째가 1번. 자, 시행령제 67조 2항에 따른 이 규정에 준용해서 계산된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고, 2번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에 쟁송이 있는 경우 발생한 소송비용. 셋째,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한 협의 매수나 수용된 경우로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셋째,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비용. 넷째, 여기 다섯 번째,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상 부담한 개발부담금. 여섯 번째,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뭐라 합니까? 자본적 지출. 그 양도비도 가볼게요. 제 양도비입니다. 자, 법제 94조 1항에 따른 다음의 경우, 다음의 비용이에요. 첫째, 증권거래세입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에요. 또 계약서 작성 비용입니다. 셋째, 공증비나 인지대 소개비 같은 겁니다. 또 동그라미 1번 법제 94조 1항 2호로에 따라서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공유주택 채권 혹은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채권 매각 차손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자본적 지출과 밑에 있는 양도비를 가만히 구분해 보면 일단 금액이 커 보이는 건 다 자본적 지출, 금액이 작아 보이는 건 전부 다 양도비라고 보시면 돼요. 양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1번 양도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라고 돼 있는데 되는 거 뭐 대비도 이건 뭐 직접 읽어보시고요. 굳이 이건 따로 안 보셔도 관계는 아마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큰 3번으로 갑니다. 양도차익 산정 방법인데 1번. 자, 양도차익 계산의 첫째. 양도가액을 실질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질가액에 의하고 법제 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즉 추계가 되는 거죠. 추계가 되면 매감환기를 적용한다. 그죠? 그래서 매감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실거래가, 모르면 추계, 매감환기가 돼요.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 방식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에 따라서 산정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했다. 1번, 이를 각각 구분해서 기장하되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어도요.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을 구분해서 기장하되 이때 그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취득 혹은 양도 당시에 기준 시가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서 안분한다. 즉 결국은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예요.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한답니다. 뭐로 안분해요?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위 2번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그때는 불분명한 것으로 본대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방법론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질거래가에 의한 것이었고, 자 하나 더 합시다. 이제 이번에 추계가 돼. 아까 추계에 있었죠. 추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추계는 보통 이제 양도 금액도 추계가 가능하고 취득 금액도 추계가 가능해요. 다음에 양도 금액은 추계할 때 어떻게 추계?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취득 금액은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그래서 추계가 4개, 4개. 이렇게 매감한 게요. 주의할 게, 자 추계가 되면 두 가지예요. 순서. 양도 금액은 매감기, 취득 금액은 매감한기입니다. 단 추계가 됐을 때 비용은 실제 비용 뺀다가 아니고 어떻게 뺀다? 계산 공제한다. 무슨 공제한다고요? 계산 공제. 계산이 정확하게 세분한다가 아니고 어림잡아서 봐서 세분한다예요. 그 내가 양도한 게 토지와 건물과 주택이었다고 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곱하기 3%. 미등기면 0.3%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요. 두 번째, 그게 지상권이에요. 전세권이에요.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7%예요. 7%. 마지막에 기타의 경우 이 6개를 뺀 나머지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실제 쓴 비용을 빼는 게 아니고 추계되면 무조건 뭡니까? 계산공제.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토지, 건물, 주택은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7%, 기타 1%. 더 주의할 건 전부 다 취득 당시예요. 모두 다 취득 당시 금액에 대해서 각각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실지매매가 원칙이지만 실지매매가가 불분명하다 뭡니까? 추계예요. 이때 추계할 때 다시요. 추계는 늘상 순서 바뀌면 돼. 매감,
환기가 돼야 됩니다. 자, 추계가 돼야 되고 항상 추계됐을 때 비용은 실제 비용 빼는 게 아니에요. 비용도 어떻게 추계해서 뺀다. 그게 무슨 공제? 계산 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 표준까지 다 구해봤고 이제 곱하기 수요일 파트에서 그 뒷페이지 가면 이제 세 번째 3절 양도 소득세 세율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양도 소득세 세율부터 이어서 같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